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꽃 토크 콘서트 내문대답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내문대답 진행을 맡은 비즈 아젠다의 신지만입니다. 아마 내문대답이라는 행사명이 굉장히 낯서실 텐데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뜻은 네이버가 묻고 네이버가 답하다라는 의미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 내부는 물론 외부 전문가분들과 함께 묻고 답하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프로젝트 꽃을 만들어갈 수연님과 회사 동료분들 그리고 네이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신 그리고 인사이트 역시 충만하신 저희 두 분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제가 먼저 한 분 한 분 소개를 좀 올리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CEO 수연님입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계신 분은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님이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이사장 그리고 국민대 혁신기업 연구센터 센터장이신 스타트업 신의 핵인사이신 김도현 교수님입니다. 네, 그 옆은 낯이 많이 익으시죠? 네,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님이자 골목길 자본론,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 인문학 라이프스타일 제안하다 등 이제 로컬 씬에서 핵인사이신 모종린 교수님입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내문내답 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저희 수연님의 이야기를 간단히 들어보면서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수연입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꽃을 주제로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요.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마도 저희 프로젝트 꽃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희 네이버 구성원분들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더 많이 알아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동안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 그리고 하는 일, 책임에 대해서 안 좋은 여론이 있을 때도 네이버의 프로젝트 꽃만큼은 그 진정성이나 그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이버의 소중한 자산인 프로젝트 꽃을 저희가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또 저희가 앞으로 사회적인 기대에 맞춰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희 두 분 교수님과 함께 또 팀 네이버가 함께 묻고 답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또 이제 새로운 최수연식 또 네이버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좀 준비하는 입장에서 네이버의 동료분들과 또 네이버를 잘 아시는 두 분 교수님께서는 프로젝트 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먼저 두 분 교수님께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네이버는 회사의 철학과 기술, SME 상생을 하나의 좀 생태계로 엮어낸 소셜 임팩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바라보시기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김도현 교수님 먼저. 저는 사실 맨 처음에 네이버를 사용자로 알게 됐고 당연히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와 같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네이버가 다양성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 또 탈중앙성 이런 얘기하고 SME를 강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처음부터 믿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실제로는 어차피 모든 기업들은 돈 버는 일을 하는 것이고 네이버가 그런 걸 강조하는 건 약간 사회적인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다가 요즘에는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고 같이 일을 하면서 그게 네이버의 본질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연결자라는 정체성 때문에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실이고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네이버도 성장할 수 없다는 자기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구나라는 데 이제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네이버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강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한두 가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네이버를 진짜 그렇게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은 좀 다른 얘기 같아요. 마치 제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네이버도 그냥 그런 플랫폼 가운데 하나라고 대중들이 인식하고 있고 때때로는 저는 심지어는 네이버 분들도 약간 그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은, 네이버 분들도 우리를 그렇게 스스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을 받을 때가 좀 있다. 이런 건 약간 아쉬운 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경영학자로서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인데 과연 영원히 그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가능할까? 예를 들면 플랫폼 사업자가 얼마든지 파이프라인 사업자로서 전환하기도 하고 확장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산업 간 경계도 굉장히 느슨해져 있는데 그걸 우리가 네이버가 영원히 안 할 수 있는 것인가 혹은 안 하는 것이 주주들의 관점에서 타당한 것인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네이버가 하는 그 정체성은 분명해 보이지만 영원히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 맞는가 혹은
가능한가라는 질문은 아직은 좀 열려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모종린 교수님. 네. 그래서 제가 뭐 그렇지 않아도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 쪽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플랫폼 기업 중에서 어느 기업을 제일 좋아하냐고 하면 제가 착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당연히 네이버가 제일 좋대요. 구체적으로 왜 좋으냐고 그러면 거기도 약간 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결제를 금방 해준다고 하는 다른 데는 좀 몇 달 후에 해준다 그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야 뭐 소비자 차원에서는 저도 많이 좋은 서비스 활용하고 그런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전례를 볼 수 없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존경하고 진정성은 뭐 누구나 다 아는데 실질적으로 네이버가 지금 소상공인에서 하는 위기라고 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느냐. 소상공인 미래에서 네이버가 이렇게 거기에 존재감이 있다고 보기 힘들어요. 사실은 가장 많은 툴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소상공인 미래 논의할 때 네이버가 안 보인다. 이럴 때는 좀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네, 수현님. 네, 저희가 좀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잘 주신 것 같은데요. 조금 이 질문 더 해보려고 합니다. 네이버가 그동안 사실 6년 동안 저희는 정말 진심을 가지고 프로젝트 꽃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말씀 주셨듯이 좀 저희는 기술 플랫폼이라는 또 저희의 정체성에 맞춰서 좀 툴을 잘 만들어보자 단단하게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이렇게 경쟁력 있는 기술을 SME들에게 주고자 또 창작자들에게도 드리고자 좀 노력을 해왔고 뭐 데이터에 기반한 뭐 수수료 지원부터 뭐 비즈니스 스쿨 개설 또 말씀 주신 뭐 빠른 정산과 같은 그런 기술과 정책들을 펼쳐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뭐 교수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저희 이제 프로젝트 꽃이 이제 앞으로도 지속성을 유지해 나가면서 또 외부 변화에 맞춰서 새롭게 고민해야 할 점이라면 뭐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프로젝트 꽃이 구성 요소가 저는 3개 같아요. 하나는 컨텐츠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육성하는 것이 있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게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이것이 묶여 있는 그런 게 프로젝트 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프로젝트 꽃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사실은 네이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네이버의 정체성과 굉장히 잘 부합하는 사업이죠. 근데 프로젝트 꽃을 우리가 6년간 해오면서 그래서 과연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모종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단편적으로 뭐 좋은 점이 있어요가 아니고 그것이 진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좀 우리가 알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꽃을 통해서 성장한 기업들의 성공 방정식을 우리가 분석하는 작업이 조금 부족했던 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성공한 수많은 사업자들의 성장 경로를 분석하고 그것을 또 다시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서 또 우리가 프로젝트도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가 이런 순환고리가 과연 잘 작동해 왔는가 이제 이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그 성공 방정식을 분석하는 작업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프로젝트 꽃이 시작할 때는 없었던 중소기업들을 돕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캐시노트, 뭐 나우웨이팅, 캐치테이블 이런 수많은 그런 SME를 돕는 플랫폼들이 생기고 있는데 프로젝트 꽃이 이제 그런 것과 수평적으로 여러 가지 협업 구조를 짜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세 번째는 제가 이따가 잠깐 제가 이제 이야기할 시간에 말씀을 드릴 터인데 네이버 전체로 봤을 때 프로젝트 꽃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가라는 질문도 우리가 조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계신 분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수많은 우리나라 정말 제일 중요한 이 SME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네이버에 구성한 각각 분들은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보면 프로젝트 꽃에 참여하는 네이버 인력들의 저변도 조금 더 넓어지면 좋겠다. 그걸 이제 어떻게 구조할 거냐는 질문은 남아 있지만요.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아마 두 분 교수님 중에서도 이제 아마 수현님께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을 텐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다면 질문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대균 교수님. 저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네이버 분들 사내 강연도 조금 해봤고 뭐 직원분들 많이 만나봤고 여기도 지금 제가 이제 뵌 분들이 계시고 한데
네이버 분들 볼 때마다 제가 이제 여러 기업들이랑 같이 일을 하거든요. 그 강연도 하고 많이 하는데 네이버 분들 되게 훌륭한 분들이세요. 그리고 자기 자존감이랄까? 자부심 같은 거 굉장히 강한 분들이고 사명감도 있으시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가득 찬 회사라는 게 항상 좋지만은 않거든요. 다 그걸 이렇게 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오늘 프로젝트 꽃을 그 최수연 님이 화두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최수연 님한테는 프로젝트 꽃이 어떤 의미세요? 보통 이게 본인이 만든 프로젝트가 아니면 약간 애정이 없을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사실 CEO로서는 지금 주신 말씀이 굉장히 기분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저희 직원들이 되게 회사에 대해서 자부심이 넘치고 그 회사에 대한 자부심도 본인의 일과 또 본인에 대한 또 자존감으로 뭐 엮어진다는 게 뭐 사실 지금 제 자신도 그런 것 같고요. 근데 프로젝트 꽃이라고 하면 사실 네이버가 가지는 좀 책임감과 저는 연결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들 잘 아시듯이 네이버가 가지는 영향력이 사실 어마어마하고 그동안 또 그런 것으로 많은 칭찬도 받아왔지만 사실 질타를 더 많이 받아온 회사인 것 같은데요. 또 뭐 그동안 좀 저희가 속상하다고 하면은 사실 저는 하루에도 수백 개씩 저한테 막 아이디어 주시거든요. 왜 이런 거 안 하냐. 네이버가 이거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근데 그중에 대부분은 이 프로젝트 꽃의 좀 정체성과 좀 엮어져서 오히려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좀 지켜야 되는 좀 본연의 역할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는 있는데요. 이런 책임감 때문에 저희 뭐 작은 기능 하나하나에도 되게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네이버가 장애나면 정말 큰 우리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사실 주기 때문에 큰 질타를 받게 되고 또 그 일을 그 장애에 좀 책임을 지는 분들 굉장히 막 미안해하시고 송구스러워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프로젝트 끝꽃은 우리 직원분들이 일하는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금전적인 보상이나 또 좋은 복지제도 또 좋은 뭐 재택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핵심은 뭐 회사라는 곳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좀 사회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말 그런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저희 직원분들이 다 사실 체감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큰 자부심과 로열티를 가진다고 생각하고 또 대표로서 제 역할은 이 프로젝트 꽃을 계속해 나가면서 저는 뭐 가까이를 보는 것 같아요. 저희 사용자분들도 물론 너무 중요하고 저희의 근간이기도 하지만 저희 뭐 직원분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뭐 프로젝트 꽃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오히려 우리 직원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과연 아는지 좀 의문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정말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 좀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거 제가 많이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또 그동안 저희가 이제 기술에 많이 집중해서 사실 저희가 했던 여러 가지 툴이나 SME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기술셋 그리고 저희 뭐 빠른 정상과 같은 정책들은 세계에서도 사실 유래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또 저희가 자랑할 만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앞으로도 그 연장선 하에서 더 많이 발전시키고 또 새로운 뭐 말씀 주신 로컬 SME들을 위해서 저희가 뭘 할 수 있는지 이분들이 단순히 사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정말 자기의 브랜드를 가지고 또 네이버가 하나 추구하는 게 결국 글로벌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로 가는 길에 어떻게 하면 같이 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냥 말씀을 주신 김에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점점 사람들의 요구가 우리가 네이버가 글로벌로 나아가면서 SME들과 같이 나아가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선 님도 지금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언급을 하셨는데 뭔가 보관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뭘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지 이게 있으신 건가요? 네, 뭐 보관은 아니고 저는 저한테 뭐 주어진 미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사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네이버 구성원이 사실 지난 몇 년간 상생이란 단어 못지않게 되게 계속 뼈에 박히게 듣고 있는 게 이제 글로벌이에요. 그래서 다들 왜 우리가 글로벌을 굳이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의 글로벌은 사실은 기업으로서 계속해서 성장을 만들어 가야 되는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 선택이 아니라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또 저희가 뭐 가파와 같은 엄청난 자본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뭐 진출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저희 나름대로의 그 글로벌 진출 전략이 필요한데요. 그중에 첫 번째는 또 우리나라에서 이미 검증받은 창작자분들이나 SME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함께 해주면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뭐 또 쉽게 생각해 본다면 이분들이야말로 또 저희가 글로벌 진출하는 가장 좋은 파트너분들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또 저희가 아직은 네이버가 한국에서는 정말 네이버 하면 모두가 아는 브랜드들이지만 뭐 당장 일본에만 가도 네이버보다는 라인을 훨씬 많이 알고 계시고 저희가 아직은 갖춰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요. 뭐 현지에 있는 SME들이나 지금 현재 저희 SME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저희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사실 실패하기도 했고 뭐 겨우 라인이 성공하고 이번에 또 저희가 많은 도전을 하는 것처럼 SME 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보태드릴 뭐 기술력이라든지 노하우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의 역량이라든지 뭐 제품들 그리고 결국엔 브랜드라는 자산을 또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네이버가 할 일은 뭐 로컬에 있는 SME들과 로컬에 있는 창작자분들이 성공하는데도 굉장히 기여를 하고 싶지만 또 한국에 있는 분들이 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좀 브랜드로 성장할 때 저희가 좀 기여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뭔가 더 있으신 것 같은데 아낀 듯한 느낌이 들지만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수현님이. 근데 이제 지금 앞서 이제 두 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프로젝트 꽃이 정말 잘 해왔고 분명히 의미 있는 어떤 성과를 만들어 왔지만 어쨌든 또 한 번 이제 변화할 시기가 또 있는 것 같다. 근데 또 글로벌과 관련된 주문도 좀 있으셨고요. 저는 이걸 좀 우리가 우리나라 그 문화 차원에서 보면 그 마인셋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 한국 상황은 어떤 글로벌 그 대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뭐 현실적으로 유니콘이 유일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러면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대기업 올라오는 과정 그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기업 생태계인데 과거 우리나라 대기업은 대개 다 그 트랙을 따라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소상공인이 시작해서 대기업 때는. 근데 그 트랙이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네이버가 하시려고 하는 일이 사실은 소상공인에서 대기업까지 가는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건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문화가 너무 압도적으로 유니콘 그 트랙만 강조하다 보니까 뭐 일부 뭐 성공하는 기업이 나오는 거죠. 뭐 스타일 난다나 뭐 그렇죠. 뭐 젠틀몬스터 이렇게 나와도 이거에 대한 연구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외 좋은 사례를 잘 모아서 좀 경영학 차원에서 좀 체계적인 사례 연구라 해서 그런 그 연구 그 사업이 병행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장 입장에 보면은 제가 2단계 창업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사실 2단계 창업 도약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1단계로 이제 뭐 지역에 뿌리 내려서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리면 그 다음 전국 진출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게 2단계 창업 트랙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도 사실 연구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재창업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 리부트하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컨텐츠부터 시작했는데 처음 자기가 창업할 때 쓰던 컨텐츠랑 지금 글로벌 브랜드로 갈 때 컨텐츠가 똑같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삼성이 그 뭐 쌀가게에서 시작해서 반도체까지 오는 과정에서 업종을 서너 번 바꿨듯이 컨텐츠부터 일단 바꾸고 그걸 또 리디자인하고 또 그걸 또 리브랜딩하고 그래서 그냥 그 리부팅 프로세스가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네이버가 하고 싶은 일이 사실 그 리부팅 과정을 도와주려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2단계 창업으로. 그래서 좀 이렇게 개념화하고 사례 연구도 해서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하나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두 분 교수님 말씀 너무 소중한 조언들이 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이제 프로젝트 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두 분 교수님의 인사이트를 저희가 좀 들어보고 이제 프로젝트 꽃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이제 이야기를 좀 더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1부를 좀 맞추면서 잠깐 이제 쉬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2부 때 김도현 교수님, 그 다음에 모종린 교수님의 간단한 미니 세미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부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숙제를 잔뜩 받은 1부가 이제 끝났고요. 이제는 교수님들께서 힌트를 좀 주실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미니 세미나 2부 미니 세미나를 시작할 텐데요. 먼저 김도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도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1부에서는 이제 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이사장, 혁신기업연구센터 센터장인데 사실 제 부캐는 프로 이직러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굉장히 여러 번 바꿨는데 그 회사를 옮길 때 했던 고민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그
지금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역량 내지는 열정하고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필요한 역량이랄까? 열정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열정이 모자라서 힘들 때는 배워서 해결하고 내 역량 노력해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사실 오히려 이런 경우가 더 문제더라고요. 직장에 다니면서 나는 충분히 뭔가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나를 성장시키기에 충분히 챌린징하지 않다. 이럴 때가 항상 저는 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직장인들이 하는 선택이 이제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 할 수 있는 일은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열정을 줄이고 살자 이렇게 하는 선택도 있고요. 뭐 그런 직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사실 회사를 옮기는 건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면에서 살짝 불행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이버보다 더 좋은 직장을 찾기가 꽤 어려울 아닌가요? 다들 맞나요? 네이버 보통 이제 요즘에 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면 네이버가 가고 싶은 직장 맨 위에 있어서 네이버보다 더 좋은 직장 찾는 게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굉장히 불행한 분들이신데 그래서 또 요즘에 많은 선택들이 나가서 창업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꿈을 꾸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저희가 그 2019년, 20년 사이에 분석한 연구를 보니까 우리나라 창업씬에서 가장 많은 창업자를 배출한 기업은 삼성전자고 두 번째가 네이버입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그리고 이제 최근엔 점점 네카베의 비중이 늘어나서 최근에 하면 아마 그 네이버가 넘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고용자 숫자로 계산해 보면 네이버가 1등입니다. 압도적으로 1등이 되는 셈이죠. 삼성전자는 워낙 규모가 큰 기업이니까 창업자 배출하는 걸로 네이버가 사회적인 기여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그런 선택이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창업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이제 일 아닌 곳에다가 그런 열정을 쓰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방법들 때문에 우리나라에 덕후가 정말 많고 제가 외국 친구들이랑 얘기해서 보면 한국 댓글이 제일 재밌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댓글 다는 것도 한국 사람 댓글이 제일 재밌고 우리나라 게시물들의 댓글도 항상 한국 사람들 대는 게 제일 재밌다. 이거는 사람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일 아닌데 쓰고 있다는 방증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기업 입장에서는 다 불행한 일이죠. 위에 있는 모든 선택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불행한 일이고 내부에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나 역량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기업들이 이제 점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그 시간 중에 일부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시라고 권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과거에 3M이나 P&G가 그랬고 뭐 구글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걸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가 이제 corporate venturing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회사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닌 새로운 사업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corporate venturing이라고 흔히 많이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들라 그러면 그게 corporate venturing이라고 많이 생각해요. 네이버가 그걸 굉장히 잘한 회사로 외부에서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CIC를 너무너무 잘했던 기업이 네이버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이제 외부적으로는 이제 D2SF 같은 기관을 통해서 스타트업들에 투자하면서 사업의 범위를 넓혀가는 활동을 굉장히 잘하는 기업으로 네이버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걸 오랫동안 이제 잘 해왔죠. 이런 전범을 따라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기업들도 이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에서 내부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그 역량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 있게 할 거냐 이런 걸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많은 기업들이 네이버 흉내를 낸다, 네이버를 따라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부 구성원들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우리가 그런 일 제일 잘한다고. 앞에 리더급들은 고개를 끄덕이셨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C랩 인사이드나 뭐 CJ도 이제 네이버랑 거의 똑같은 모델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죠. 뭐 카카오 같은 데는 이제 외부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그런 문제를 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을 만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열정과 에너지를 지금 하고 있는 일 이외의 일로 써서 비즈니스를 확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이제 기업들에게 사활을 건 문제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잠깐 딴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혁신기업연구센터라는 센터를 통해서 이 DSM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디지털 전환을 한 SME들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를 하다 보면 대체로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전환을 매우 어려워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대기업들에 비하면 훨씬 더 자원이나 역량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섣불리 디지털 전환을 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스스로의 IT 능력으로 풀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연구들이 많고요. 그래서 사실은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플랫폼이라는 것은 연구자들이 전부 합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플랫폼에 올라탄다고 해서 모든 소상공인들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안에는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플랫폼 리터러시라는 표현을 써요. 플랫폼의 작동 방식을 이해한다거나 플랫폼 위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거나 어떻게 해야 된다거나 하는 난리지들은 그냥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한다고 해서 즉각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수많은 경험들이 필요하고 또 그 안에서 플랫폼의 작동 방식이나 기술적인 요소들을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그것을 이제 플랫폼 리터러시라고 그러고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에서 저 플랫폼 리터러시를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성공하고 나면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 안트레프레너, 더 이상 소상공인이라고 부르지 않는 그런 디지털 창업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맨 처음에 드렸던 슬라이드로 잠깐 돌아가 보면 저는 이런 불균형이 약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네이버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역량이나 열정의 총합과 네이버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들에 필요한 역량 사이에는 잉여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의 역량을 100% 쓰고 계시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모든 기업이 다 그래요. 네이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네이버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서 지금 쓰고 있는 일들에 다 쓰이지 않는 그 잉여가 조금 더 넓게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지털 소상공인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그 무언가거든요. 아까 제가 그 말씀을 잠깐 드렸죠. 카카오랑 네이버 출신들이, 네이버와 카카오, 순서를 틀리면 안 되죠. 네이버와 카카오 출신들이 가장 훌륭한 창업가다. 그것의 이유도 플랫폼 리터러시예요. 그분들이 창업하고 있는 영역은 다 플랫폼 사업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여러분 네이버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은 창업자로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프로젝트 꽃을 네이버의 일부 구성원이 하는 일로 생각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이버의 구성원분들께서 사이드 프로젝트였든 아니면 남는 사회봉사든 아니면 또 뭔가 일정한 기간 동안 예를 들면 나는 프로젝트 꽃에 좀 휴직을 하고 가서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면 한국 사회가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사내 기업가 정신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또 프로젝트 꽃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제가 갖는 한 가지 생각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도윤 교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평소 수연님도 이제 사실 가장 뛰어난 동료들이 네이버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이제 늘 말씀하셨는데 아마 김도윤 교수님께서도 이제 비슷한 관점이신 것 같아요. 이제 플랫폼 리터러시라는 어떤 그런 역량에 있어서 네이버 구성원 모두가 지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 분명히 여기 프로젝트 꽃과 향후에 좀 연결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얘기로 이제 로컬 씬과 관련돼서 이제 모종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 이제 소상공인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우리는 생계형이다, 시의 대상이다, 너무 과잉 공급돼도 줄여야 된다 이런 게 좀 현재 소상공인의 모습이라면 디지털 SME는 온라인 셀러로 지금 우리가 많이 진출하고 있고 교수님 연구 보면 거의 40만 명이나 된대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제 제가 연구한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 브랜드 영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네이버가 얘기하는 창작자, 크리에이터,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보면 저는 사실 미래 소상공인들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 오른쪽.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이 좀 이따 보여드리는 거의 뭐 700만, 500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몇 퍼센트를 이렇게 새로운 유형의 소상공인을 우리가 전환시킬 수 있을지가 우리나라 국가 운명을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문제 누가 크리에이터냐 이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예술인만 봤어요. 예술인들 보면 문화예술계에서 지금 한 12만 명 정도 된답니다. 지금 예술인 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인이 이런 분야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보통 문화예술이라면 다 여기 들어가요. 근데 여기 안 들어가는 창작자들이 디자이너들인데 여기 보면 디자인 전공, 디자인 자격증 취득자 이런 사람들이 디자이너인데 여기는 뭐 이렇게 따로 정부에다 등록시키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뭐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활동하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는 뭐 자격이 나오면 상관없는 거죠. 누구든지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큰 산업이 되는데 지금 그 소상공인까지 가면 로컬 크리에이터 뭐 플레이어라고 하고 메이커까지 가면 뭐 여기가 굉장히 큰 산업이니까 크리에이터 경제가 이렇게 확장하고 있다고 보시고 취업자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한 2,700만 명이 있어요. 취업자들이 그 중에서 비임금 근로자, 자영업자가 600만 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프리랜서 자영업자가 240만 된다고 하는데 지금 네이버에서 지금 활동하는 소상공인들이 한 250만 명 정도니까 스마트 플레이스나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250만.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튜브는 한 10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가 없는데 제가 왜 이렇게 펼쳐놨냐면 지금 부업으로 지금 크리에이터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몇 명이 될지 우리가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그리고 뭐 비임금 근로자가 자영업자예요. 이렇게 쭉 펼쳐보면은 아직까지 지금 이게 연구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도 보통 우리가 좀 뭐 50만 명? 영국이 30만 명이라고 하니까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우리나라 50만 명 정도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크리에이터, 협의의 크리에이터가 이제 광의로 펼쳐놓으면 뭐 그렇죠 200만, 300만 가고 우리가 국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는 최소한이 그 실질적인 우리가 프리랜서가 비정규직 플러스 비임금이에요. 그러면 거의 우리나라 취업자의 53%입니다. 현재도. 앞으로는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국가가 체계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 비정규직 그리고 자영업자를 크리에이터로 만들어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애꿎게 네이버가 지금 혼자서 고생하는 그렇게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이렇게 굉장히 크고 작은 그 크리에이터 개념으로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했을 때 지금은 주로 이제 온라인 플랫폼 쪽에 우리가 많이 탑재시키고 장착시키려고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오프라인이 주로 보면 소상공인들이 오프라인에서는 소상공인이 자신을 보호하는 그 툴이 공간과 지역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온라인이 그걸 갖다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크리에이터들이 한 곳에 모여 라이프스타일이 변하면서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같이 서서 협업하고 같이 뭐 교류하면서 어떻게 보면 삶의 질도 높이지만 거기서 많은 창작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에이터 타운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에이터 경제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 경제를 육성하려면 세 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얘기하는데 뭐 지금 디지털 쪽은 우리 교수님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온라인 크리에이터 플랫폼 보면 뭐 지금 결국에는 크리에이터 중심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네이버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협동조합 플랫폼이나 블록체인 플랫폼에 대해서 다 중앙화로 간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보통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 플랫폼을 보면 지금 뭐 어반 플레이나 로컬 스티치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알아서 뭐 크리에이터가 모이는 동네 플랫폼이 되겠다. 자기네들은 크리에이터를 위한 새로운 뭐 코워킹, 콜리빙 스페이스가 되겠다 해서 민간에서도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자기네가 그 크리에이터 타운의 앵커 기관이 되게 시설이 되겠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로컬 브랜드, 로컬 크리에이터 쪽을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근데 로컬 브랜드란 결국에는 유명한 전국적으로 유명한 동네 동네 가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정의할 수는 있지만은 쉽게 풀이하면 근데 여기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 이해가 부족한 부분인데 정부에는 자꾸 소상공인들이 지금 뭐
구조조정 대상이라고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접수하는 산업들이 처음에는 보면 맛집, 카페, 복합문화 공간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서점, 스테이크, 커피, 베이커리는 뭐 이미 소상공인이 접수했어요. 대기업들이 철수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마켓, 소품, 패션, 제조업 쪽으로 넘어가는데 저는 계속 확장할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로컬 브랜드들이 지금 보통 사회에서 인식하는 것보다는 훨씬 지금 성장세. 근데 극히 일부라는 게 문제예요. 전체 소상공인에 비해서. 대표적인 기업들 뭐 많이 아시겠지만 뭐 한남동의 보마켓, 연희동의 사라가 쇼핑센터, 뭐 대전의 성심당, 강릉의 테라로사, 그리고 이제 이쪽 리빙 분야에서는 어반플레이, 제주상의 코코리 제주, 한복남, 이게 우리가 로컬 브랜드 리뷰에서 메인 기사를 소개한 로컬 브랜드들입니다. 여기가 한 10년 됐어요. 그 움직임이 시작된 지가. 여기 인재들이 많이 몰려요. 요새는 여기도 거의 스타트업 수준의 인재들이 가고 비즈니스 모델도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는데, 공간에서 창업하는 기업들 앵커 스토어라고 하지만 비공간, 여기도 이제 B2B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쪽에도 보면 기본적으로 하나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 업종으로 동네 대장주가 되겠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게 복합용도, 그래서 복수업종으로 처음에는 상업시설 시작했는데 그걸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주거시설, 업무시설까지 추가하는 그런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한 동네의 중심 기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차 창업, 2차 창업했을 때 로컬은 일단 동네의 앵커 스토어가 돼야 돼요. 그러고 2단계로 전국으로 나가는 그런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지역에서 지역 다음을 구현하고 지역 기반을 구축하고 또 이렇게 동네 어떤 문화적 랜드마크가 됩니다. 이런 기업들 앵커 스토어라고 해서 앵커 스토어가 많은 상권이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성장세가 높은 그런 상권입니다. 지역이고. 근데 여기도 보면 이제 우리가 컨텐츠로 시작한 크리에이터들이기 때문에 잡지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편집 시작해서 제조로 넘어가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려진 가장 성공 사례예요. 그래서 이 잡지책을 왜 잡지책을 하면 동네 컨텐츠를 많이 알게 되고, 그러면 컨텐츠를 많이 알면 한 곳에 모으려고 그래요. 편집샵을 운영하고, 편집샵을 운영하다 보면 거기 빈 게 보여요. 뭐가 부족한지. 그럼 자기네 직접 제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케일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그래서 한국이나 지금 외국에서도 이렇게 4가지 그 통로를 통해서 대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로컬에 남아서 대기업이 되는 경우가 있고, 다양한 모델로 대기업이 돼 있는데 좀 더 많은 성공 사례가 나와야 되고, 이 성공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생태계를 얘기할 때, 로컬의 생태계 얘기할 때 지금 투자 생태계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부 로컬 창업자들이 투자를 원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그 생태계는 사실은 상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로컬 창업자들은 그 2가지 브랜드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 개인 브랜드, 그리고 동네 브랜드. 그래서 연희동에서 가게를 하면 자기 수입의 아마 60%는 자기 브랜드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동네 브랜드, 연희동 브랜드로 한 40%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국가 차원에서는 동네를 브랜드를 만들어주는 게 소상공인한테 가장 크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 수입이 몇 %가 우리 동네에서 오는지.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근데 동네가 브랜드가 된 동네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에. 전 한 200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실제로 동네가 3,500개 정도 있어요. 3,500개. 읍면동이 3,500개인데, 읍면동 3,500개를 모두 브랜드 동네를 만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소상공인들이 정말 장사하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추세는 동네가 브랜드가 되는데, 브랜드가 되는 동네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 요소가 네이버가 많이 기여를 해요. 네이버가 많이 동네를 엮어서 상권의 집단화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이렇게 거기에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강화시켜 주는 거죠. 근데 정부도 여기서 상권관리기구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꾸 동네 구성원을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내부에 있는 앵커 스토어가 다른 가게들이랑 다양한 사업을 해요. 뭐 축제도 하고 브랜드도 같이 만들고 행사도 같이 하고, 이런 그 일련의 그런 활동을 통해서 동네가 자꾸 집단화가 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연희동이나 성수동은 저는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고 거기서 활동하는 가게들은 계열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동네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대기업이 이렇게 따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연이동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의 어떤 희망은 그거예요. 동네가 만드는 문화를 통해서 어떤 일정 수준, 그렇죠, 온라인과 그리고 대기업을 경쟁하고 있는 게 지금이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에서 네이버가 크게 지금 공헌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이버 소상공인 플랫폼, 지금이 그 사실 네이버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플랫폼 기능이 가장 커요. 창작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랬을 때 이게 제 주장이 맞다면 네이버도 이제 온라인에서 도시 공간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제가 친구들, 네이버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궁극적으로 네이버가 도시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도시가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다는 거 안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공간과 장소 속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 소상공인들이 좋아하는, 원하는, 그리고 창작자들이 원하는 도시가 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저는 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크리에이터 타운이라고 부르는 거죠, 정부를. 크리에이터 타운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고 지금 현재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대충 이런 특징을 가진 동네가 크리에이터 타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크리에이터들이 어디에 모여 살았는지를 한번 질문하면 돼요. 정자동도 그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정자동이 살고 싶은 데인지는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하이퍼로컬,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이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인데, 이미 그 하이퍼로컬 서비스를 지금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동네 생활 포털로 가야 된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네 생활하면서 근데 그 서비스 단위가 읍면동까지 내려와야지 크게 도움이 돼요. 뭐 서울에 어떤 행사가 있다는 것보다는 우리 연희동에 가면 연희동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우리 동네 페이지를 읍면동 단위로 낮춰야 된다. 그리고 뭐 파트너 스퀘어나 아주 팝 공간을 통해서 오프라인의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되는데, 로컬 브랜드 편집샵 운영하는 거로 충분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만 플랫폼 하는 게 아니고 오프라인에서도 로컬 브랜드들을 거기다 모아서 소개해 주는 거죠, 오프라인에서. 세 번째가 뭐 로컬 비즈니스쿨 운영, 네 번째가 결국에는 오프라인 상권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은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게, 로컬 소비도 지금 진작하고 계시고, 왜냐하면 주민과 지금 로컬 기업을 연결시켜 주시니까, 그리고 로컬 브랜드와 로컬 브랜드 연결해서 로컬 브랜드 협업을 유도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상권의 집단화에 지금을 지원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높은 수준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하이퍼 로컬 플랫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의 타이틀이 내문내답인데요. 일단 저희가 그 수연님 그리고 두 분 교수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이제 저희 내부 구성원들, 이제 동료들께서 이제 프로젝트 코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입장이나 생각은 어떠하신지 좀 사전에 좀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네, 뭐 그동안 저희가 많이 해왔던 일들을 계속해서 열심히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는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지난 2년간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 온라인 그 상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됐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서비스나 기술로 대응하려는 노력들은 또 많이 해왔는데, 이제 좀 그거가 좀 한풀 꺾였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온라인 상거래가 약간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정상화돼가고 있는, 원래의 성장 속도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 많은 분들이 기존의 속도에 대응하면서 사업들을 또 많이 늘려왔을 거라서 이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으실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도와드릴 수 있을지 좀 전략적 관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제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 대변되는 온라인 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들에 좀 집중해왔다면, 또 저희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보이는 좀 오프라인 상거래 사업자들, 아까 이제 모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정말 장소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한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디지털 전환을 돕고 또 플랫폼 리터러시를 높여드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제 서비스 관점에서 더 많은 툴을 확장해서 드리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분들을 더 잘 교육해드리고 이분들이 좀 온라인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그 파트너 스퀘어라고 가지고 있는 뭐 로컬에서의 있는 거점들이 좀 확장시킨다든지,
노력도 이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오늘 좀 교수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에서 좀 제가 또 그동안 좀 저희가 놓쳤다 싶었던 것들은 저희가 그동안 기술이나 서비스로 대응하는 데 바쁘다 보니까 이분들의 성공 스토리를 정말 많이 개발하고 이것들을 알리는 노력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고, 특히 이것들을 어떤 학계 연구들을 통해서 어떤 성공 방정식을 좀 이제 모델로서 만드는 노력도 이젠 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도 저희 구성원분들 많은 저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들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여러 부서와 여러 기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수렴을 해서 저희만의 좀 구체적인 전략으로 또 다듬어 보고 싶습니다. 다들 은퇴하고 나서 뭐 할래 하면은 창업하자, 치킨집 하자, 커피 카페 하자 이런 식으로 정말 과다한 과잉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성공적으로 브랜드로 성장하고 아까 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여기서 또 대기업으로 가는 것은 너무 손에 꼽힐 정도로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을 돕는 가장 좋은 파트너가 사실 네이버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네이버가 국내에서 그리고 글로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파트너들도 역시 이분들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저희가 부산이나 광주에 파트너 스퀘어를 설립한 것처럼 이제 거점을 만들고 이분들이 좀 모일 수 있는 공간까지는 마련을 한 것 같은데, 아까 모 교수님 미니 세미나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분들이 하나의 파트너 스퀘어가 하나의 거점이 돼서 정말 상권을 만들어주고 이걸 통해서 좀 모여 있는 가치를 좀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데는 좀 이제 앞으로 많이 할 일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저희가 저희 글레이스나 포레스트와 같은 CIC뿐만 아니라 저희 마케팅 홍보와 같은 센터들, 그리고 그 외에 저희 다양한 기술 파트와 다른 CIC에서도 이런 좀 지향점을 가지고 같이 좀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이버 스스로가 이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가치가. 그죠? 처음에는 그 지원으로 시작한 거예요. 소상공인 지원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상생 개념으로 가고, 상생 개념도 그것도 더 진화하면서 이제 브랜드화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네트워크 커뮤니티화를 지금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진화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핵심 가치도 이제 지원해서 상생해서 생태계로 넘어가는 그런 지금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사실 세계적인 다른 나라에도 없는 지금 새로운 길을 가시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학계도 그렇고 좀 많이 이렇게 도와드려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잽싸게 약간 광고를 좀 하면 저희 센터가 네이버와 함께 작년부터 이제 디지털 SME 최고의 과정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작년에는 스마트 스토어 분들 대상이었는데,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제 상위 사업자에 해당하는 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을 선발한 다음에 저희가 쉽게 만나기 어려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을 통해서 크게 보면 경제 정책 이런 얘기도 듣고, 또 기업을 경영하는데 겪는 어려움들을 해결해주는 이제 그런 강의도 하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강의, 물론 모종린 교수님 강의가 2등이었고요. 1등은 뭐였냐면 사실은 네이버 분들이셨어요. 네이버 분들께서 여기 저희 계신 추영민 리더님, 신지만 리더님이 직접 오셔서 그분들과 허심탄회한 네이버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분들은 왜 네이버는 이렇게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주고받았는데 사실 굉장히 길고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놀란 건 서로 정말 필수 불가결한 분들이잖아요. 그 스마트 스토어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네이버에 계신 분들이나 너무 오랫동안 거래를 하고 하신 분들인데 속마음을 얘기한 적이 처음 같은 거예요, 관찰자로서 보면. 그래서 약간 이게 이렇게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게 처음이었다. 끝나고 나서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도 많았거든요. 네이버에 대한 불만도 막 토로하시고 막 붙잡고 막 큰소리 내시는 분들 계셨는데, 저희가 후기를 받아보니까 너무 좋았다. 네이버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장면을 저희가 관찰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느낀 게, 이게 물론 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모든 사업자들을 직접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없겠으나 네이버의 진심을 모든 사업자분들이 다 이해하지는 못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두 번째는 사업자분들의 속마음을 네이버가 알기도 쉽지 않은 면이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은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날 그 사실 개발 쪽에서도 오셔가지고 또 말씀 나누면서 굉장히 진땀을 빼셨는데 어렵더라도 이런 장은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이제 이 최고의 가정을 운영하면서 이런 장을 좀 만들어 보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자리를 만들 거고 그런 장을 만들고 그리고 이분들이 그러고 나서 다른 분들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이버가 사실 이렇게 하는 거는 왜 그러는 거야. 네이버는 이런 생각으로 이런 걸 한대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장면을 저희가 봤어요. 다른 공개적인 장소에 나가서도 막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접점은 좀 늘려나가는 기회를 저도 만들 텐데 네이버에서도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정말 뭐 질문 주신 분께서 또 질문 주셔가지고 되게 저도 좀 약간 감동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저희 다들 이렇게 진심을 가지고 일하시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우선 먼저 했고요. 저부터 좀 반성한 게 저희는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저도 되게 중요하게 뭐 마케팅 센터와 항상 뭐 정기적인 미팅을 하면서도 유저 보이스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이버는 이래서 뭐 불편하고 뭐 이랬으면 좋겠다, 뭐 사용성 이렇게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 내부에 그 사업자분들을 위한 앱도 있고 툴도 있고 그런데 이제 사업자분들의 보이스는 이제 고객센터를 통해서 접수된 것 정도만 듣고 저희가 먼저 좀 청취하려는 노력은 좀 부족했었던 것 같고요. 정말 이렇게 뭐 오늘 좀 말씀 나눈 김에 이 다음 자리는 정말 저희 네이버를 통해서 좀 성공하셨던 분들 혹은 고군분투하시는 분들 뭐 저희한테 정말 바라는 게 많은 사업자분들 모시고 생생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좀 자리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AI 관련한 부분도 저희가 많이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저희 뭐 그 스마트 스토어에 이제 톡톡 같은 서비스의 경우에는 AI 기술이 많이 들어가서 특히 SME 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게 이제 채용 경쟁력 면에서도 많이 떨어지시고 사실 직원 한 명 채용하면 바로 또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일손을 덜어드리는 일들을 제가 AI가 좀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뭐 이제 저희가 이제 기업이 커가려면 고객들을 잘 알아야 되고 뭐 단골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좀 데이터들이 많이 필요하는데요. 이런 것들 좀 분석해 드릴 수 있는 것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저희 뭐 스마트 스토어는 스마트 플레이스 사업자분들 가장 만족하시는 게 그런 분석 리포트인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때 이용자들이 좋아하고 어떻게 했을 때 뭐 고객들이 이런 리뷰를 남기고 근데 그런 부분에 분석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AI 기술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우리 사회가 로컬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느냐면 결국에는 복제 불가능한 콘텐츠가 뭐냐 했을 때 지금 그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아직 창작자한테 가더라도 나다움. 그러니까 이게 개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개인 문제. 근데 그게 개인의 어떤 그 창의성이나 콘텐츠가 좀 한 곳에 직접돼서 로컬 문화가 돼야지 저는 글로벌로 갈 수 있는 기반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건 저는 뭐 스티브 잡스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사람은 그냥 자기 다음을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만들고 그것도 성에 안 차갖고 미국 다음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든지 그 과정에서 그러면 실리콘밸리를 그냥 애플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주 야심이 많아서 나 다음 내 콘텐츠를 그냥 우리 동네 콘텐츠로 만들고 우리나라 콘텐츠 만들게 그렇게 가는 분들도 뭐 있겠지만 다수는 그렇게 못 가고 내 콘텐츠가 집적이 돼 클러스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로컬 문화화 돼야지 저는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는 게 그건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개인과 글로벌 사이에 한 단계가 있어야 돼요. 자꾸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부인하려고 해요. 로컬이 중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중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컬 테스트를 합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로컬에서 일단 성공한 그리고 로컬 컨텐츠가 확실한 그런 그 기업을 통째로 그 로컬 문화를 글로벌로 보내는 게 오히려 우리가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말이 길어지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그 해외 컨텐츠도 보면 그게 개인 컨텐츠라고 보기 힘들어요. 다 그 지역에서 생활화된 컨텐츠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얘기가 길어져도 그만 얘기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가 굉장히 자랑하는 그 기술, 디자인, 그리고 브랜딩 이 세 가지 그 능력에서 로컬자가 앞에 붙으면 좀 더 우리가 더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앞쪽 질문 두 개를 이어서 저는 약간 느낌이 왔어요. 앞에는 이제 SME를 위한 기술 개발을 하시는 분의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그렇지는 않은데 SME에 관심이 있는 분의 질문이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발표한 거랑 조금 연결해 주셔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저런 분들께서 AI 쪽에 계신데 뭘 도와줄 수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에 하루 혹은 2주에 하루 정도만이라도 그 실제로 파트너스 케어 같은 데 가서 근무하실 수 있게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저희 최고의 과정에 오셔서 강의 한번 하게 해주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번져 나갈 것 같거든요. 그걸 뭐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그래서 그런 기회를 조금씩 열어주시면 저 질문들이 점점 굴려져서 되게 좋은 이야기가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네, 그런 기회를 잘 마련하겠습니다. 뭐 저는 좀 늙은 MZ긴 하지만 뭐 그냥 계속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저희 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프로젝트 꽃인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검색 엔진은 결국에는 저희 SME 분들 더 잘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저희가 그동안 되게 찾고 싶었던 그 수익 모델인 검색 그 광고 역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보여주고 발견해 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사업이 될 수 있겠다. 뭐 이거에서 좀 시작했었던 것 같고 저희가 하는 뭐 커뮤니티 서비스, 뭐 UGC, 뭐 최근에 열심히 하고 있는 뭐 상거래, 뭐 지역 이런 모든 저희 CIC 전부가 하는 일들이 결국 그런 일들인 것 같고 또 웹툰과 웹소설이라는 컨텐츠 역시 이제 창작자들, 예술가들 이제 발견해내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들도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사업에 가까운 걸 수도 있지만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상생 프로그램에 가까운 일일 수도 있고 또 이걸 잘 알리는 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뭐 제가 좀 하반기에 하고 싶은 일은 이런 것들을 정말 내가 지금 하는 일에 국한되지 않고 좀 별도로 하고 싶다. 말씀 또 하셨던 뭐 일하는 시간에 저희가 다 100% 일을 뭐 못할 수 있으니까 한 20%의 시간은 이런 상생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이런 기업에 청취하는 일이라든지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좀 돕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좀 적극적으로 드리는 일들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사실 이런 시간 자체가 저희가 업무를 하다가 어찌 보면 이제 단비를 맞는 어떤 좀 새로운 시간이었을 거라고 저희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일상을 계속해서 달리다가 지금 약간 한번 쉬는 시간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이제 수연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두 분 교수님께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해 주셨지만 결국엔 네이버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프로젝트 꽃이 어떤 사회적으로 네이버가 가장 잘할 수 있으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늘 확신 한번 더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앞으로 이제 프로젝트 꽃과 관련된 이제 향후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들 좀 더 짜보고 두 분 교수님께서 주신 숙제를 제가 잘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 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귀한 말씀해주신 세 분께도 감사의 말씀, 그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내문 내답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